자, 그러면 이제 81조 매 시대마다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나 철학이나 이런 그 정신이 있었는데 이걸 행정 이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우리 행정의 흐름하고 연관시켜서 정리를 할 텐데 이것도 퍼즐 맞추는 겁니다. 필기노트 보시면서 꼭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것만 생각한다면 한 B급이 돼요. B급. 그러나 다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C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로마 2번의 표는 B급이에요. 행정이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내 학자들 간의 견해가 일치되어 있고 변천 순서가 뚜렷한 그 이념이 한 8가지가 있어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념이 8가지인데 요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합법성. 법대로 하자. 행정은 법에 적합해야 된다. 법률 적합성. 합법성. 자, 그 다음에 능률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민주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합리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형평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이 흔히 이제, 합리 다음에 효과성이 있었죠. 효과성. 그 다음에 형평성. 그 다음에 생산성. 그 다음에 요즘에 그 거버넌스 때 신뢰성. 이렇게 변천했거든요. 이거 말고도 뭐 정의, 공익성, 가외성, 뭐 투명성, 뭐 책임성 여러 가지 이념 한 20가지가 있습니다. 책마다 이게 전부 다른데 요 8가지는 거의 학자들 간의 견해가 일치되어 있고 개념도 좀 명확하고 순서도 이게 변천 순서가 좀 뚜렷해요. 이렇게 이걸 무장 그냥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요게 왜 나왔고 무슨 뜻인지 요쪽을 아셔야 돼요. 합법성은 행정은 법대로 해야 된다. 법률 적합성. 19세기 초에 이거는 근대 입법국가 때 등장했던 이념에 행정국가가 행정학이 성립되기 전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국가라는 거는 의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의회가 만든 법대로 행정은 항상 법대로만 해야 된다. 행정학 성립 이전에. 따라서 이때는 역관주의가 성행했었거든요. 역관제. 따라서 입법부가 하는 정치하고 정부가 하는 행정이 서로 믹스가 돼서 공무원들이 정치에 충성을 하면서 이게 서로 연계가 돼서 국민들한테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역관주의가 성행했던 시절이 이때가요. 근데 이때는 이제 문제가 생겼죠. 부패된 정치로부터 행정을 더 이상 오염되게 할 수가 없다. 분리시키자. 그래서 정치는 의회가 하는 것이고 행정은 경영처럼 해야 된다. 민간 부분에 경영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관리다 하면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행정은 관리다. 행정관리설. 그러면서 행정학이 성립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은 민간 경영처럼 적은 투입을 들여서 많은 산출을 내는 그런 이윤 개념. 그런 게 중요해요. 그게 이피션시, 능률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투입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산출을 낼 것이냐. 이게 바로 능률이에요. 이피션시, 능률. 행정학 성립 초기 때 행정을 경영이나 관리하고 똑같이 봤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그런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처음에 받아들일 때 이 능률은요, 이 기계적인 능률이었어요. 처음에는 기계적인 능률, 미케니컬 이피션시, 돈이나 수치만 가지고 능률을 따지는. 자, 그러다가 경제대공황 같은 게 이제 펑 터지니까, 요런 개념으로 이제 힘들다. 그래서 능률을 좀 넓게 보게 되죠. 그게 무슨 능률이죠? 사회적 능률이에요. 사회적 능률. 이게 바뀐 거예요. 자, 이때 정치행정 이론론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말은 능률이지만 이게 이제 후세학자들이 나중에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민주성이라고 불렀어요. 데모크라시, 민주성.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존중되는 그런 행정을 해야, 인본주의 행정을 해야 된다. 따라서 밖으로는 국민을 위한 행정, 국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안으로는 공무원의 어떤 그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는, 그러니까 안팎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하자. 그게 바로 민주성인데, 민주성을 어떤 학자가 주장한 건 아니지만 사회적 능률을 주장했던 디목 같은 이런 학자가 이걸 주장을 했는데 후세 학자들이 그게 바로 민주성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능률이 사회적 능률로 변질되면서 그게 바로 이제 민주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때가 이제 1930년대부터 한 40년대까지.
그러다가 1940년대 중반에 이제 사이먼의 행태론이 등장을 한 거예요. 우리 행정학에. 사이먼의 행태론. 따라서 행태주의는 항상 모든 행정은 합리적이어야 된다. 합리주의 정신을 주장했거든요. 합리주의라는 거는 수단이나 행동이 어떤 인간의 수단이나 행동이 항상 목표 달성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단이나 행동이 목표 달성에 적합할 때 그 수단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셔널리티. 행태주의는 합리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행태론에서 나왔던 이념이 그게 합리성이에요. 자, 그러다가 1960년대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에 적용될 수 있는 발전행정론이 등장을 했어요. 이건 미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발전행정론. 그래서 행정이 이제는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경제성장지주의죠. 경제성장지주의. GDP 연간 뭐 7.6%를 달성하자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산출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게 바로 이펙티브니스, 효과성이에요. 이건 레셔널리티, 데모크라시, 이피션시, 리걸리티. 형평성은 에쿼티, 생산성은 프로덕티비티, 신뢰성은 크레디빌리티. 이 산출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냐. 이게 효과성이에요. 이게 능률보다는 조금 더 상위 이념이에요. 자, 여러분들 산출을 투입에다가 비교를 하면 이게 능률이에요. 능률. 그런데 산출을 목표에다가 비교를 하면 이거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합한 개념이 효율이에요. 효율. 이걸 합한 개념이 효율. 효과와 능률을 합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달간 지금, 두 달이 아니라 일순환만 따로 소환 신청할 수 있나요? 일순환만 따로. 전순환이 아니라. 그럼 일순환을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10만 원 가지고 일순환을 신청을 했다. 일순환 강의를 완강을 했다. 7과목을 다 들었다. 근데 10만 원 내고 들었다. 근데 10만 원 내고 일순환 드는 것보다 9만 원 내고 들었으면 그게 더 능률적인 것이죠. 아니면 10만 원을 내더라도 아니면 15만 원을 내더라도 이순환까지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더 능률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투입과 산출의 비율만을 가지고 따지는 게 능률이에요. 그런데 이 산출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냐. 이게 효과예요. 그러니까 일순환을 들었는데 점수가 30점이 올랐다. 이거보다 만약에 50점이 올랐다면 그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산출을 목표에다 비교해서 판단하는 게 효과고 산출을 투입에다 비교해 판단하는 게 능률입니다. 따라서 효과와 능률은 서로 반쪽 이념이에요. 행정이 완벽하게 되려면 투입부터 목표까지를 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비용을 인식하지 못해요. 효과는 비용을. 능률은 목표 달성이라는 최종 목표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능률은 이것만 생각하고 효과는 이것만 생각하는 그런. 그래서 이 두 개를 비율을 조화를 시켜서 적은 투입을 들이면서 많은 산출을 내면서도 목표를 또 얼마나 많이 달성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그게 효율이에요. 생산성. 물론 효율도 좋게 보면 능률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우리 행정 이념에서는 효율을 좀 넓게 봅니다. 그 개념이 뒤에 다 나옵니다. 제가 C급이라 따로 보지는 않겠지만 98쪽을 보실래요? 98쪽. 하단에 날개에 그림이 있어요. 98쪽에 하단에 날개에. 자, 능률과 효과의 개념. 투입과 산출의 관계가 능률이고 산출과 목표와의 관계가 효과고 합친 게 효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좀 양적인 개념이고 좀 수단적인 개념이에요. 수단. 근데 효과는 거기에 비하면 좀 질적이고 점수가 얼마 올랐냐. 그리고 좀 목표 중심의 개념이에요. 목표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개념. 얘는 능률은 투입이라는 수단만을 주로 생각하는 개념. 한쪽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형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1970년대 신행정론 때 등장한 이념입니다. 이때가 격동기죠. 60년대 말에 미국 사회가 격동기에 처하면서 빈곤, 소외, 차별, 폭동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제일주의를 천명했어요. 그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이제는 약자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빈곤층한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서 불평등을 해결하자. 그게 바로 형평이었어요. 형평.
자, 그래서 이때는 선진국은 신행정론에 의해서 복지를 강조했고 후진국은 발전행정론에 입각해서 경제성장을 강조했는데 배경은 다르지만 이 6, 70년대가 행정국가의 절정기였어요. 많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이 쏟아져 나왔던. 따라서 여기 경제대공황, 이때 뉴딜이 나왔고요. 뉴딜. 이때 그레이트 소사이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행정국가의 시작과 끝인 거예요. From New Deal to Great Society. 그 전에는 입법국가였고 여기서부터가 행정국가고 이제 이때 이것들이 실패하면서 정부 실패가 문제가 된 거죠. 정부도 실패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으로 모색됐던 게 시장으로 다 넘기자. 시장화. 시장. 그게 바로 NPM이었어요. NPM. 1980년대.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떤 인식이었냐면 이제 이걸 비판하는 거죠. 이제 효과만 요거 경제성장 제일주의 복지 이걸 비판하는 거죠. 효과는 비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형평은 너무 복지에 매달렸다. 이건 너무 경제성장에 매달렸고 복지에 매달렸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는 능률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형평은 너무 복지만 생각했다. 그래서 복지는 이제 포기하고 효과도 이제는 능률과 함께 생각을 하자. 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비용도 좀 생각을 하자. 그래서 합친 게 생산성, 효율이에요. 따라서 행정은 효율적이라 해야지 효과성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게 80년대 NPM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은 능률과 효과를 합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능률과 효과를 합했다. 그때부터가 신행정국가예요. 이제 너무 정보가 커져서는 안 된다.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을 하자. 감축관리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효율만 생각한 나머지 너무 시장으로 뭘 넘기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론이 생겨서 그게 1990년대 중반에 이제 거버넌스가 나온 거죠. 함께하자. 협치. 협치를 하려면 소셜 캐피털, 사회적 자본 서로 믿어야 돼요. 국민과 정부와 기업, 사회 모든 그 구성 요소들이 서로 믿어야 돼요. 신뢰성. 신뢰가 없이는 사회적 자본도 형성이 안 되고 사회적 자본 없이는 협치도 안 돼요. 그래서 국민과 정부가 서로 믿는 게 중요하다. 신뢰. 자, 이런 게 사회적 자본과 함께 등장했던 게 바로 1990년대 거버넌스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대 상황과 행정 이론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 이념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요거만 달랑 떼서 그냥 순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혀 이게 응용 능력이 없어지고 퍼즐을 못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요 이념들 공부를 쭉 할 건데요. 요때 이 형평성이 나오던 요 시절 때요. 어떤 이념들이 같이 나왔냐면 요때 같이 나온 게 공익성, 자유, 평등, 정의, 복지 이런 게 이때 나왔거든요. 이때 복지 정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형평성이 나오던 요 신행정론 때 요때 이제 상당히 근원적인 가치들이 강조가 됐는데 그게 공익, 자유, 평등, 정의, 복지, 형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우리는 본질적 가치라고 해요. 신행정학자들이 강조했던 이 6가지 가치, 요거를 본질적 가치라고 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83쪽을 보겠습니다. 83쪽의 한가운데 2년간의 우선순위 부분에 가로 1번을 보시면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질적 가치에 시대 흐름에 무관하게 요구되는 불변의 가치로 궁극적인 가치로 형평, 공의, 자유, 평등, 정의, 복지가 있다. 이건 암기하세요. 그냥 암기하십시오. 신행정학자들이 강조했던 본질적 가치에는 6가지가 있다. 자, 공자님이 형평을 정복했다. 공자, 형평, 정복이에요. 공자, 형평, 정복. 공자, 형평, 정복. 공자님이 형평을 정복했다. 이게 본질적 가치예요. 나머진 전부 어떤 이념이 됐든 간에 수단적 가치예요. 신행정론자가 볼 때는 그랬다는 거죠. 본질적 가치라는 게 신행정학자들이 한 말인데 신행정론이 볼 때는 자궁한 약자들을 챙겨주고 정의를 구현하는 뭐 이런 게 본질적 가치지 합리적이고 뭐 능률적이고 이런 거는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거 본질적 가치 6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꼭이요. 무조건 암기하세요. 이건요. 외가 아니라 무조건 암기하세요. 여기서는요. 그리고 나서 뒤로 가보시면은 3번 본질적 가치가 나오고 이제 수단적 가치가 나옵니다. 하나씩 쭉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84쪽에 3번 본질적 가치가 A급인데 1번에 공익이 엄청 중요합니다. 공익. 중요하고 그 다음에 87쪽에 2번에 형평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형평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 이어지는 89쪽의 하단 로마 3번에 정의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이
물론 여기서도 정의를 중시하지만 지금 여기서 정의는 이 마이클 샌들의 스승이었던 존 롤스라는 학자가 71년도에 정의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을 비판적으로 개성한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그의 그 네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71년도에. 그때가 신행정론 초기 때예요. 그 정의. 자,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본질적 가치 중에 그 세 가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끝나면 92쪽에 4번 수단적 가치로 넘어가요. 수단적 가치는 나머지들 이런 게 다 수단적 가치예요. 뭐 능률, 민주, 합리, 효과 이거 다 수단적 가치. 자, 그 중에 중요한 게 95쪽에 로마 4번 합리성. 이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합리성이. 그리고 로마 5번에 98쪽에 효과성은 조금 중요한데 그거는 뭐 개념 정도만 저희가 지금 다 봤으니까요. 나머지는 이순환 때 조금 더 보긴 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에서 수단적 가치 중에 이 합리성하고 요거하고 본질적 가치 중에 공의, 그다음에 정의, 형평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내일 보기로 하고 일단은 행정의 이념이 이런 식으로 변했다. 이런 가치들이 있다. 큰 그런 감만 좀 잡으시고 문제를 하나 볼게요. 92쪽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1번에 잘못 연결된 것은 몇 번일까요? 답이 4번이죠. 발전행정론은요, 개발독재라고 했잖아요. 수업을 집중력 있게 잘 들으셔야 돼요. 발전행정은 민주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정부가 막 일방적으로 꾸고 갔던 개발독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발전행정론은 그렇게 민주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가 틀리고, 민주성은 이때 나온 거죠. 이때. 경제대공황 이후에 통치능설이 나오면서 기계적 논율이 사회적 논율로 바뀌었고 그게 나중에 민주성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맞죠?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2번. 행정의 가치 중 본질적 가치와 거리가 먼 본질적이 그게 키포인트. 본질적 이게 방점이에요. 시험장에서 누가 그걸 감독관이요 읽어주지 않습니다. 본질적 이렇게 읽어준 사람 없어요. 본인 스스로 잘 보셔야 돼요. 답은 몇 번일까요? 자, 1번은 자유고 2번은 평등이고 3번은 민주고 4번은 형평이에요. 표현이 약간씩 다르게 돼 있지만 그걸 잘 딱 보시고 아셔야 돼요. 1번은 자유고 2번은 평등이고 3번은 민주고 4번은 형평이에요. 공자, 형평, 정복이 아닌 건 뭐예요? 민주죠. 민주. 답이 3번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본질적 가치는 그 밑에 정리된 표처럼 그냥 외우세요. 공자, 형평, 정복. 왜 그게 본질적 가치인가는 나중에 이제 아시게 돼요. 이 신행정 논자들이 배분, 분배, 빈곤층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가서 또 사회 정의를 구현하거나 복지를 구현하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가치들은 본질적 가치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수단적 가치예요. 신행정 논자들이 볼 때는 그랬다는 거죠. 볼 때는.